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8,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어제는 42일 만에 신규 확진자 최다를 기록했죠. 오늘은 그보다 800여 명이 적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코로나19가 여름을 지나면서 9월, 10월께는 하루 10만, 20만 명이 확진될 거라는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가 20만 명, 이탈리아, 독일이 13만, 14만 명을 기록하며 해외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겠지만 느슨해진 방역의 경각심을 다시 높여야겠습니다. 7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탄생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나는 모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도전을 즐기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대한민국 정통 SUV 토레스. 모험은 토레스로부터.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소식 알아봅니다.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신창걸 집행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사경제도 알아보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조금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재밌는 거요. 예. 네, 이제 오늘 주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두 분이 워낙 또 정치 경륜도 또 둘 다 네. 많은 그런 정치인 출신이고 이번에 또 함께 취임을 하게 됐는데 네. 자, 우선은 두 지사와 시장,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두고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2028년에 이 군위와 의성으로 이 새롭게 지어진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죠, 목표. 네. 28년 완공. 목표입니다. 예. 근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새로운 곳에 군공항을 먼저 지어놔야지 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걸 추진 방법이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 군위의성에 군공항을 짓고 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이 있으니 국방부가 기존에 있던 군공항 부지는 이 대구시에 주겠다. 네.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군위와 의성에 군공항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만큼 이 대구의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그 돈을 메꿔 넣어라. 이게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추진 방법입니다. 예. 이거 좀 복잡해서 네. 잘 이렇게 감이 안 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네. 그 군위 의성 거기다가 이제 군공항을 지어라. 자기 네. 돈으로 우선 짓고 나서 이사하고 가면 그 남는 후적지라고 하나요? 네. 예, 현재 그 대구에 있는 군공항 그 땅을 주겠다 이거죠. 그 네. 민간 사업자에게. 네. 이게
특별법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돈을 벌어라. 예, 거기서 벌어라. 거기를 개발해서. 네. 이게 한 10조 들어간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한 대략. 10조 정도 예상이 10조 정도. 됐고 예. 이게 합의를 하면서 이 개발 비용과 건설 비용이 어느 정도 이 비슷하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추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지금 어쨌든 용역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서 빨리 이 사업자를 모집해야 된다라고 이 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와중에 예. 홍준표 대구시장 예.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 이 군공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10조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네. 돈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가 누가 있겠냐. 자금이 풍부해야 되니까 네. 몇 안 될 것이다. 네. 그랬다가 만약에 이 군공항 건설 비용보다 네. 이 개발해서 얻는 돈이 적게 되면 이 손해는 누가 감당할 그렇죠, 거냐. 그렇죠. 예. 그러니 애초에 국토부가 군공항을 지어주고 네. 네. 땅은 대구시에 그냥 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네, 주는 특별 법안을 예. 만들겠다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밝힌 겁니다. 그 특별 법안 만들겠다는 게 뭐 곧 주호영 의원 통해서 네. 법안이 발의될 것이야 그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뭐 법안이 만들어진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오늘 또 이철우 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차피 땅을 받는 것도 국비가 들어가는 거다. 근데 10조 원 가치가 있는 땅을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 대구시에 그냥 달라고 하는 법안을 누가 동의하겠냐. 국회 통과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렇게 땅을 군공항을 지어준 걸 기부하고 땅을 받는 방식. 예. 우리가 이걸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법률 안에 명시돼 있는데 예. 이 방식대로 추진 안 하는 게 과연 이 법안 발의가 되겠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어제 그 뉴스 시간에 이 관련 기사가 나갔는데 사실은 제가 읽으면서도 100% 파악을 못 했거든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군요.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 간의 이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네. 차이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철우 지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신공항 건설을 맡기고 네. 거기 이제 돈이 뭐 대략 뭐 한 10조 정도 네. 예상이 되는데 그 민간 사업자 돈으로 일단은 짓고 네. 군부대가 이사를 가면 남은 그 후적지 그 땅을 민간 사업자에게 줘서 그걸 네. 알아서 개발해서 이익 남겨라. 네.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국가 봐야죠.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예. 이 국방부의 땅을 받게 되는 거니까 예. 이거는 국가가 어쨌든 국비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걸 현금으로 받느냐 예. 아니면 땅이라고 하는 현물로 받느냐의 차이다. 라고 이철우 지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 홍준표 시장 얘기는 이거를 그 새로운 신공항 건설을 네.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 국토부가 해야 된다. 네. 예. 거기서 이제 돈을 써서 지어놓고 군부대가 이전에 가면 그 원래 대구에 있던 그 군부대 터를 대구시가 귀속한다. 그렇죠. 대구시가 갖는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실제 지금 법리상으로도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그 홍준표 홍준표 시장 그 기자회견 할 때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네. 현장에 있었죠. 네, 정 기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주장이 상당히 강력하던가요?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였나요? 강력하게 강력했나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또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철우 지사는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대구시장에 취임하고 나니까 뭔가 이 공항을 하는데 더 잘해보고 싶은 의지가 드러난 거고 이 당내에서도 주호영 의원이 발의할 법안이 홍준표 시장이 주장했던 내용대로 법안이 당기진 않을 거다. 라고 이 설명을 좀 풀어서 했습니다. 어쨌든 두 단체장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확실하고 이걸 앞으로 조율해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인 거죠. 여기에 이 대구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의견 조율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홍준표 시장 의견을 알겠고 네. 이철우 도지사 입장을 조금만 더 좀 보충을 해 주실까요? 오늘 아침에도 또 만나고 왔다면서요. 네. 이철우 도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028년 예정인데 가덕도 신공항이 2035년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빨리 이 개항을 해서 노선을 많이 확보하는 게 이 공항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러면 이 법안 할래, 이 법안 할래, 적용할래 하다 보면 시간이 끌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가 이 사업을 맡는 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미 건의를 했다. 지금 계획한 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잠깐만요. 그 네. LH가 건설하는 걸로 건의를 했다고요? 아까 네. 그 민간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LH도 민간 사업자인 거죠. 아, 그런가요? 공기업이니까.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봐야 그리고 되나요? 이 LH가 하겠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예. 다른 민간 기업들도 하고 싶어 하면 일종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철우 도지사 말로는 이 포스코라든가 다른 기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예. 몇 개 기업 그리고 공기업이 참여하는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고 여기서 추진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예. 아니 국토부에서 너거가 다 지어주고 그리고 대구의 땅까지 국방부가 무상으로 줘라. 그러면 이게 뭐 봉익인 선달도 아니고 어느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주겠냐. 이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주겠냐. 라고 이철우 지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두 자치단체장 간에 이런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앞으로 계속 얘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도 잠깐 해보겠는데 네. 이게 이제 일단은 추진했다가 무산이 된 상태인데 그 특별자치단체 연합 출범도 사실상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행정통합은 지난해 이 무산이 됐고 장기 과제로 두겠다라고 하면서 대구 경북 특별자치단체 연합 그러니까 공동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국을 두는 이 특별자치단체 연합의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걸 같이 추진할 거냐, 공동 사무를 할 거냐, 이걸 담당하던 대구시의 대구 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폐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기자회견장도 있었잖아요. 네. 예. 이거 행정통합을 두고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엉뚱한 짓이다. 그러니까 네. 표현을 항상 이렇게 좀 강하게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특별자치단체 연합도 잠정적으로 이 보류 상태가 됐다. 그런데 이게 대구시에선 보류를 시켰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보류시킨 적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또 엇박자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글쎄요. 이 행정통합 하려면 양 자치단체장이 손발이 맞아야 될 텐데 네. 일단 홍 시장은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거잖아요. 이거 엉뚱한 짓이다 행정통합. 그렇죠. 이거 왜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럼 최소한 4년 동안은 이거 뭐 추진이 안 되겠네요. 100%. 그렇죠. 홍 시장이 이렇게 나오면. 네. 이게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 예전에 있을 때는 이철우 지사와 굉장히 뜻이 맞았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행정통합은 최소한 4년간은 없겠다. 네. 홍 시장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는 뭐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네, 오늘 이철우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직할시를 만든 거다. 직할시를 만든 거다. 그 네. 예전에 우리 광역시 전에 뭐 부산 직할시, 대구 직할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요? 1981년에 대구와 경북이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 예. 이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결국 수도권에 밀리게 됐다 지방이.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는 기본적으로 행정 통합이
지방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추진을 해보니까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이 광역 단위 간 통합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된다. 헌법도 바꾸고 법률도 바꿔야 된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야기를 했다. 라고 이철우 지사는 밝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이 관련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구와 경북은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의 사무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예, 예. 싸우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과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또 분명히 했습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생각이. 네. 그렇죠. 예, 행정 통합에 관해서는. 예. 그 홍준표 시장 자꾸 지사가 입에 붙어가지고. 네, 경남도지사를 또 지냈었으니까요. 홍준표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통합에 대해서 네. 좀 여지를 조금 남겨뒀습니까?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네. 예. 그 기자회견장에서 또 나왔던 얘기 뭐가 있었나요? 지금 생각나는 거. 네,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대구에서 한창 이슈인데 제2대구 의료원. 의료원. 네, 예, 경북에는 이 도립의료원이 3곳이 있습니다. 경북에 네. 안동, 포항, 김천. 포항 의료원, 김천 의료원, 안동 의료원 이렇게 3곳이 있는데 대구에는 의료원이 한 곳만 있습니다. 대구에. 그래서 한 곳 더 설치하겠다가 전임 권영진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홍준표 시장은 이거는 강성노조의 주장이다. 더 필요하지 않다. 라고 또 절대 반대. 네, 반대를 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좀 비꼬기도 했었는데 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또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시기에 예. 도립의료원 3곳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래서 이 경북 도내에 있는 도립의료원 3곳을 이 경북대병원에 위탁을 주는 그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래서 의사 수급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예. 이걸 또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여러 면에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홍준표 시장 하면은 또 그 경남지사 할 때 그 경남의료원이었나요? 네, 진주의료원을 진주의료원이었나요? 네. 그걸 또 폐쇄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적자가 심하다고. 네. 그걸 보면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완전히 반대 생각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슈가 처음에 이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도 그렇고 완전히 이견 드러냈고 행정통합 관련해서 완전히 반대 생각. 의료원, 공공의료원도 이거 홍준표 시장은 필요 없다. 이거 너무 적자 투성이다. 강성노조 논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철우 지사는 이거 필요하다. 공공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반대 생각. 이거 시작부터 이러면 사실 대구 경북 굉장히 가까운 지자체끼리 서로 이거 좀 손발 맞출 일이 많을 텐데 걱정이 좀 되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철우 도지사가 이 오전에 열렸던 토론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 여러 번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급한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에 가장 먼저 방문한 지역이 경북이었다. 경북. 그때 예천 방문. 예천 공항에 내려서 경북을 방문했고 또 이 인수위가 구성이 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철우 지사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다. 여러 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나는 건의하고 전달하는 단체장이다. 이걸 강조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 홍준표 시장은 워낙 또 사이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대선 경선을 치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철우 도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판하거나 또 싸우기보다는 굳이 그러지 않고 나는 지금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은 급의 단체장과 싸우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그걸 또 현장에서 느끼셨군요. 정 네. 기자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철우 도지사와의 본인과의 관계,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 위주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뭐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다. 싸움 붙이지 말아달라. 의견은 다른데 싸움 붙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대로 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네. 또 한마디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도 많고요. 대구와 네. 경북이. 어쨌든 힘을 합칠 일도 많고 머리 맞댈 일도 많은데 앞으로 홍 시장과 이철우 지사와의 관계 뭐 어떻게 전망할 수 네, 있을까요? 일단 이 공동의 사업이 두 단체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통합신공항 모두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걸 공개적으로 싸우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누구의 정치력이 더 강한가.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법안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는 이철우, 홍준표 이 두 사람의 정치력이 누가 더 센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네. 게다가 두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 한 살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한 살 더 많은데 네. 이 대구의 영남중학교 선후배지간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또? 네. 그래서 이게 고향은 네. 경북과 경남이지만 네. 유학을 대구에서 했었고 아. 뭐 이랬던 이 관계가 있다 보니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겠지만 앞으로 서로가 이 생각이 다른 부분 더 나올 것이다. 특히 홍준표 시장이 치수원 다변화보다는 이 상류에 있는 댐물을 끌어가지고 오겠다. 이야기가 우리 또 북부 지역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안동 댐물을 끌어가지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또 끄집어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우리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철우 경북도의사 입장에서도 흔쾌히 가만히 있을 이슈는 아니거든요. 예, 예. 요 이슈도 우리 또 청취자들께서 한번 또 살펴봐 주시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서로 되도록이면 싸우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뭐 크게 몇 번은 좀 부딪힐 것 같은 네. 그런 예상이 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네, 6시 30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이해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올해도 벌써 작품 공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 해외 교류의 기회도 갖게 됐다는데요. 이해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신창걸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창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해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스마트폰의 기능은 급속도로 발전하여서 스마트폰 하나로 직접 영화를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제 상영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즉 스마트폰 하나면 이제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네.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는 국내외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되고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영화제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예천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대한민국 유일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이제 뭐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군요. 자, 일반 대중 영화와 스마트폰 영화제의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작품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감독의 어떤 생각과 표현을 어떤 카메라에 담느냐, 즉 어떤 기술과 어떤 장비로 촬영을 하느냐라는 어떤 선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스마트폰으로 대중영화나 상업영화, 독립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현재 탄생되고 있으므로 장비의 차이는 있지만 영화 작품의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 장비 차이만 있다. 혹시 영화 그 상영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뭐 극장에서 나오는 영화는 뭐 짧게는 1시간 반, 2시간, 뭐 3시간까지 가는데 스마트폰 영화는 아무래도 좀 길이는 짧겠네요. 상영 시간은. 예, 물론 장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저희 영화제에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쉽게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단편 10분 이하 단편으로만 현재 작품을 받고 있습니다. 아, 시간 제한이 있군요. 10분 이하 단편으로만 작품을 받고 있다. 자, 올해로 4회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주목해 볼 만한 작품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가지 작품 정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뭐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2회 때 대상 작품인 장우현 감독의 생활연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한 작년 3회 때 대상을 받은 노르소바 카밀라 감독의 나는 너를 Not Understa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외국 감독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두 편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예. 2회 때 생활연기에서 남자 주연을 한 원성현 배우가 있는데 이 원성현 배우는 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어떤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헐리우드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서 한 추천드리고 싶고. 미국 헐리우드에 진출했다면 아직 뭐 주연급은 아닐 것 같고 뭐 조연급 이번에 정도로? 주연급으로 개칭됐습니다. 주연급으로요? 원성현 배우가? 예, 원성현 배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제에서 대상 받은 작품의 주연 배우라고 추천서까지 써주었습니다. 생활연기라는 작품의 원성현 배우.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노르소바 카밀라 감독이라고 카자흐스탄 출신 감독인데요. Not Understand의 그 카밀라 감독은 외국인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여서 현재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자국인 그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를 계기로 우리 영화제가 대대적으로 카자흐스탄 국영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주목할 작품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연기라는 작품 그리고 나는 너를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 혹시 뭐 유튜브 찾아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까? 영화가? 예, 유튜브에 저희들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검색하시면은 수상 작품들이 다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뭐 이렇게 영화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가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하는 소식이 있는데 이제 뭐 해외로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들 원래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의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었는데요.
최종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현재 지원받았습니다. 예. 뭐 정확히 8,95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예. 예. 말 그대로 이제 지역 문화 중에 국제 교류를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 지원 사업인데요. 예. 전국에서 지원하는 문화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전국에서 총 6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영화제가 최고 지원금을 현재 받았습니다. 1등 하셨군요.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이미 이제 저희들이 캐나다 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와 교류를 위해서 개폐막에 초청되어서 캐나다 방문을 하고 왔고요. MOU를 통해서 상호가 이제 국제 교류의 기틀도 현재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를 계기로 해외 교류에 이제 박차를 가할 거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스마트폰 영화제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예천에 딱 하나 있는 거죠? 예, 국내에서 스마트폰 영화제로 국제 대회를 하는 영화제는 현재 예천 우리가 유일하고요. 국제 영화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영화 교육 뭐 이런 콘테스트 이런 영화제는 작은 영화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더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캐나다에도 스마트폰 영화제 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이 스마트폰 영화제가 많이 있나요? 현재 뭐 캐나다 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하고 여기가 좀 유명한가 보네요. 캐나다가. 예, 현재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조금 세계적으로 전통성이 좀 있고요. 예. 뭐 프랑스에도 노르망디 이제 프랑스에 스마트폰 영화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스마트폰 영화제 개최를 현재 준비 중인 도시가 여럿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예천 용문면에 있는 금당실 체험마을에서 영화 캠프를 또 진행하셨다고요? 예. 저희들 영화제가 매년 하루 행사로 영화 제작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를 하여서 금당실 마을에서 1박 2일로 진행을 하였었고요.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놀란 것이 이번에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참여가 또 매우 적극적이어서 그래요? 예, 총 참여자 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1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이제 5개조별로 조를 구성해서 캠프를 진행했는데 둘째 날에는 5개 조별로 각 작품들이 탄생되어서 시사회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니 80대도 참여를 하셨어요? 예, 요즘 대단하시네요. 80대 유튜버 분들이나 8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많이 도전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작품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4회째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지금 작품 공모 중인 거죠?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지난 6월 13일부터 저희들이 작품 공모가 시작되었고요. 오는 7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힘을 잠깐 빌리자면은 홍보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충분히 하시죠. 현재 우리 영화제가 작품을 접수받고 있고 우리 영화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10분 미만 10분 미만의 영상물이면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장르 구분 전혀 없고요. 아무거나 다 모든 소재 다 되는 거고 단 10분 미만의 영상물만 되는군요. 예, 시간은 좀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뭐 10분 10초 안 되겠습니까? 10초 예. 안 됩니다. 안 됩니까? 10분 미만의 영상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7월 29일까지네요. 이번 달 마지막 금요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다는 거. 자, 해마다 출품작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궁금한데요. 예, 우선 작품 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감독들에게 이제 기회의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것은 곧 이제 우수한 작품이나 히트 작품들에 대한 확률도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우리 영화제를 공신력 있고 대중성 있는 영화제로
잘 성장시켜서 예천을 국제적인 스마트폰 영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영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예, 영화제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지영민과 영화가 기자분들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영화제에 이렇게 애정을 보내주시는 안동 MBC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북의 오지도시 예천에서 모바일을 통해 국제적인 영화제로 성장시켜가는 우리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가 지역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명품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신창걸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경상수지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난 4월이었죠. 2년 만에 적자 전환했었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지난 5월에 흑자로 돌아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상수지라는 게 이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수출입은 물론이고 자본, 노동의 어떤 국제 이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 지표입니다. 네. 앞서 지난 4월에 적자를 낸 뒤에 이제 올해 5월에는 경상수지 38억 6천만 달러 이제 흑자를 기록하긴 했는데 이제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이제 흑자 규모는 한 6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최근 들어서 이 수출 증가세보다도 이제 원자재 수입이 늘면서 달러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경상수지 이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이제 비중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상품 수지인데 이게 반토막이 난 겁니다. 5월 들어서 상품 수지가 이제 27억 4천만 달러 흑자이긴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제 30억 9억 달러 이상 줄었는데요. 아마 이제 점점점 이제 이 수입 수입 물품에 대한 이 달러 가치 환산한 이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환율까지 좀 보태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왜 지난 시간인가 왜 무역수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무역수지는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역수지는 아마 이제 석 달 연속 적자여서 그렇죠, 이 기록은 아마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이제 석 달째 무역으로 적자를 낸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올해 상반기에 다들 예상대로네요. 여기 보니까 자장면, 김밥, 칼국수 등등 이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6%를 기록한 것도 기록적이지만 외식 물가만을 좀 따로 떼어내어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8%가 올랐습니다. 1992년 그러니까 IMF를 넘어서 30년 만에 외식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가격 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기준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짜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이렇게 8개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을 올해 초와 비교를 해보면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상승률 1위는 자장면인데요. 서울 기준에서 8.5%로 올라서 1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칼국수가 한 6.4%, 김밥도 6.3%라서 3,000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냉면, 삼겹살, 뭐 김치찌개 백반, 삼계탕, 비빔밥은 적게는 뭐 4% 내외로 이제 전부 올라서 아마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여기다 이제 물류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좀 해제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외식 수요까지 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한번 오르면 사실 잘 내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곡물 가격 그리고 비철 금속 가격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가격 하락세가 반영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 6%대 상승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북만 떼놓고 보면은 지난 통계 보니까 경북은 더 올랐더라고요. 7.2% 상승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서울이 지역별로 보게 되면 서울이 가장 이제 물가가 낮고요. 지방 특히나 이제 제주라든가 강원 지방일수록 물류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에 또 영향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석유값인데 유가인데 최근에 어제 그제 유가가 많이 폭락했잖아요. 그제 많이 폭락했군요. 그제 밤에 한 10%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거 좀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유가 폭락? 일단 지금 세계적인 관심이 미국이 저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과연 물가가 잡힐 것인가? 인플레이. 또 하나는 뭐냐? 그럼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 후폭풍, 바로 이제 이 경기 침체입니다. 대량 실업과 경기가 둔화되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일단 이 원자재, 특히나 에너지 가격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되면서 서부 텍사스현 중진료 기준 $100를 밑돌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내려갈 거냐? 이건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는 심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경기 침체에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공급 측면의 변화, 수요 측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건 굉장히 이제 플럭체이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좀 우려스러운 건 우리가 지금 국제 선물 가격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되는 건 2-3주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율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지금 고점 대비 10에서 20%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요소 기름값은 뭐 유지 부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 연준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실업도 중요하고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연준은 물가부터 잡겠다. 경기 침체도 뭐 감내하겠다. 뭐 이런 기조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지난달 이제 FMC 의사록을 보게 되면 물가 인플레이션을 무려 이제 90번 강조를 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 경기 침체를 이제 우려를 딛고 우려는 좀 멀리하고 일단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뭐 외식 물가 다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지난 3월에 이어서 빵 가격을 또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과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데요. 여기가 지금 올해 3월에도 은근슬쩍 올렸는데 또 이번 주부터 약 8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5% 올린다는 겁니다. 9.5%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맹점의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이제 이 가맹점에다 납품하는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실제 이제 제품 단가에 올리는 시점은 아마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사실 뭐 밀 가격 올랐다라는 건 뭐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원부자재 가격, 가공비, 물류 비용 늘 나오는 얘기지만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상에 앞서서 지난해 1월에도 올렸고요. 또 올 3월에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2년 6개월 사이 한 3차례 이상 가격 인상을 단행한 건데 대기업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다른 업체들도 아마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빵 베이커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제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더 이제 원가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좀 손님 떨어질까봐 좀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빵값 인상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원재료 부재료값 다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그 부담을 서민들이 또 고스란히 또 받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오늘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잠정 실적치를 가장 먼저 발표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예.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매출은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인데요. 예.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20% 늘었고 영업이익도 11.4% 증가했다는 겁니다. 오, 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매출은 역대 두 번째,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 네 번째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물론 세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스마트폰하고 생활가전 부분은 좀 부진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 그리고 환율이 실적을 견인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증권가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눈높이가 높았었습니다. 2분기 매출이 한 78조, 영업이익은 15조를 내다봤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1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도체와 환율, 고환율 영향으로 2분기 실적은 괜찮았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전망이 중요한데 하반기 실적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그리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상승을 모든 국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작용,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떠받쳤던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 하반기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겁니다.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올 3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전분기 대비 평균 3%에서 많게는 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수요도 중요한데요. 이거 역시 부정적입니다. 올해 전 세계 PC와 스마트폰 출하량은 1년 전에 비해서 9.5%, 5.8%가량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서 지금 증권가의 이제 삼성전자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드니까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고요. 가격이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동안에는 석 달마다 공개하던 이 은행권의 예대 마진차가 앞으로는 매달 공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4대 금융지주 순이익이 9조 원에 육박해서 또 사상 최대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틈타서 예대 마진 7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로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 은행은 이제 대외비란 이유로 예대 마진차 이제 석 달 분기마다 공개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공시 주기를 석 달에서 한 1개월로 계산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대출금리라는 게 신용등급에 따라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소비자 본인이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대출금리 공시 방식을 좀 바꿔보자. 은행이 지금 자체 등급으로 지금 기준해서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걸 신용평가사의 신용포인트, 신용점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본인의 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